오늘 미국장 세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아직 장 중이고요. 1% 넘게 3대 지수 다 빠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요전에 제가 어제 톱니기를 보여드리면서 뉘앙스를 풍겨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단기적으로 먹겠다는 접근이고 추세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올렸거든요. 반대의 의견도 같이 올려드리려고. 그리고 어제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랬죠. S&P 500 지수도 올라갔다가 실제는 이 고점 언저리에서 그냥 끝났고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우리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지없이 아래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일시적으로 좀 폭이 크고 외국 시장이 반등했다고 해서 개미들이 사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제 개미들이 사러 들어갔죠.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제 매수한 것도 플러스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하루 이틀의 움직임을 보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2%나 넘게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긍정적인 거는 삼성전자가 긍정적입니다.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죠. 순매수를. 어제 외국인 매도 쳤습니다. 매도 쳤어요. 그런데 순매수를 했죠. 삼성전자는. 이거는 긍정적인 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과정에 삼성전자를 떠받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도 강도는 작고 매입 강도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떠났던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패턴이면 나중에 기관도 같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속도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반등의 속도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짓눌리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패턴이면 반등 속도는 좀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장이 이렇게 내리 다시 꽂는 이유는 테이퍼 여기 이거 한경 글로벌 마켓에 김현석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리신 기사인데 10월 1일자입니다. 파월이 테이퍼 가속화 논의 일시적이란 단어를 포기하고 요 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이 30일 오는 12월 연방공개 준비일 14일, 15일 날 일어나는 곳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테이퍼링 가속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으로 단어를 그만 쓸 때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속도를 늘리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임될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난 일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 의사를 발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연임이 확정되면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되자마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그냥 딴 나라 얘기처럼 보고 있던 태도가 완전히 손바닥 뒤집혔죠. 일이 터진 다음에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러면 14일날 15일날은 이미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이슈에서는 테이퍼링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지금은 뭐 1월달이면 3천억 달러로 테이퍼링 속도를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3천억 달러가 아니고 뭐 4,500억 달러는 이렇게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뭔가 하나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나리오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상대적으로 최초로 감소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은 오미크론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는 얘기는 기업 실적이 하반기 4, 4분기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그나마
하방 압력으로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조금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타랠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애진에게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떠받쳐줄 만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수면 위로 터지지 않은 거는 오미크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제 WHO에서 오미크론 위험성이 크다고 했거든요. 이게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염에 대한 확산할 가능성이, 전염이 이제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증세 자체는 아직 크다는 경고성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확산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중증 환자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기저질환자나 혹은 뭐 노약자라든가 노인 인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어쩔 수 없이 중증 환자는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지역이나 전 지역이 중증 환자들이 많아져서 한계점의 병원이 도달해서 환자를 이제 자택에서 이제 그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면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봉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보도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사태가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은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는 상황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하고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 그리고 그거로 인한 봉쇄,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전부 다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짓누르는 가능성 다 열려있는데, 그거를 떠받쳐줄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닥을 드러내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항상 주식이 흔들릴 때마다 연준이 떠받치는 행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추구 전략 임박해서는 그걸 연준이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을 커버할 여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 스스로 투심이 회복되거나 일정 부분 떨어지면 그때 반대매매 투심이 들어와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금방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뉘앙스를 느끼셨겠지만 제 그 동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현금 들고 지금 떨어지면 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현금 포지션 지금 좀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웃을 만한 기사 하나. 여기 보시면 그 코리안 파워, K 파워가 얼마나 세졌는지 이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브스가 파월 연준 의장 이주열 총재한테 한 수 배우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파워 대단합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글로벌에서 그 금리 인상한 국가들이거든요. 쫙. 그래요. 뭐 여기 보시면 이거 정리가, 이거 잠시만요. 정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게 이제 금리가 올린 국가들이거든요. 쭉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국가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국가가 아닌, 근데 여기 보면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은 금리를 언제부터 올렸냐면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올렸거든요. 올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러시아도, 이게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도 여기 보시면 4월달 이후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3월부터 올렸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올린 국가들이 이미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를 짚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올렸죠, 이번에. 이게 요새 한류의 힘이 아닌가, 한류의 힘이 중앙은행 총재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언제 포브스가 감히 제롬 파월 연준하고 이주열 총재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여하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패턴을 보면 어제 잠깐 반등했다가 바닥을 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이거 아마 장 후반부 다 왔나 본데, 점이 하나 더 생긴 거 보니까 4시 50분, 5시 50분 지났네요. 예. 중요한 거는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참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치켜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뭘 떨어진 폭은 적지만 이 밑으로 내려왔죠. 채권 시장을 쳐다보면요, 채권은 아래로 세게 빠졌습니다. 이게 보면 이 금리 인상이면 얘가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두 가지를 보면 주식도 내려오고 있고 또 보면 원자재 가격도 다 아래로 내리꽂고 있거든요. 주가도 내려오고 있죠. 채권도 내려오고 있죠. 원자재도 내려오고 있죠.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거는 경기 수축 국면에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될 거다라고, 여기서 위축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수축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경기의 상승 속도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경기 수축하면 뭐 주식시장이 막 반토막 나고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수요가 약간 수축되는,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다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상 쪽에, 그러니까 투심이 여러 영역에서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투심이 약화되면 이게 단기적 반등보다는 일단 추세적으로 조정을 일정 부분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얘가 지금에서 반등을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좀 더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 톱니란 분께서 요번 주면 바닥을 찍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번 주 바닥 안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어느 시점에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지나보면 어느 쪽 판단이 옳은지는 이제 나오겠죠. 균형을 잡은 시각을 가지시라고 다른 반대쪽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센데,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1달러샷, 우리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뭐 1,000원짜리 많잖아요. 물론 2,000원짜리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1,000원짜리 많은데, 미국에는 1달러 샵을 파는 달러트리가 있는데 얘네가 가격을 25% 인상한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아주 낮은 가격에 싼 가격도 더 이상 못해서, 여기 보면 25% 상승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뭐 10%, 5% 이게 아니고 무려 25%나 인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수가 없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 유로 인플레이션이,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퉁 튀었거든요. 여기 갑자기 요번에 발표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면, 여기 보면 유로존이 11월 물가 상승률 사상 최고치로 긴축의 압박이 커질 듯. 그래서 맹진규 기자께서 11월 30일 날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올린 기사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요런 얘기가 나오죠. 자, 앞서 유럽 중앙은행 22는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내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물가 인상이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며 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경제 성장에 큰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인데, 22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상해서 유럽 전체를 18개월 동안 경기 침체에 빠지게 한 악몽을 되살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문제는 과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시비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 기준금리 차트는 countryeconomy.com 사이트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로존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 보시면 보이죠? 2009년도 8월 4일 유로존 이후에 금리를 내렸다가 2011년도 7월 4일 날, 죄송합니다. 5월 13일이고 이게 4월 7일이네요. 2011년도 4월 7일 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4월 7일, 3일, 7월 13일, 뭐 11월 9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올렸었어요. 7월 13일까지 올렸다가 2011년도 8월 달에 글로벌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때 다시 금리를 다시 내려줬거든요. 11월 달에. 근데 문제는 이때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렸을 때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올린 건 2015년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에서는 얘들이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ECB가 금리를 안 올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국가들은 연준이 올리는 것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금리를 먼저 올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횡보를 맞춰서 지금 착착착 올리고 있는데, 과연 20이라고 금리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20이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역시 또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연쇄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정말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게 며칠 더 막 세게 깨지면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가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물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처럼 그 주가가 경기 수축으로 가면서 반토막 나는 경우에는 기업도 투자나 재고 축적을 안 해요. 그다음에 가게는 아예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믹싱되면서 붕괴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뉴스 보도에서 보지만 여기저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여기저기 막 투자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뭐 배터리 회사들도 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갖다 대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소비 수요는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 일어나지 않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붕괴가 아니고 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번 일이 지나고 나면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유가입니다. 아래로 세게 내리꽂아서 지금 이 강도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얘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유가만큼은 아니지만 여거도 역시 많이 올라왔던 강도가 누그러짐 사례로 내려가고 있어요. 얘가 석탄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호주에서 수입을 한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듯이 정치적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쥐어짜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어서 석유를 수입해서 이것도 역시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을 쳐다보면서 결과적으로 얘도 하향 안정권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력을 받고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졌는데 향후에는 그 세진 탄력을 계속 받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거는 구리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계속 보여드리지만 지금은 이게 다른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긴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리 재고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위로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도 빠른 속도로 내려왔는데 얘도 재고는 줄고 있지만 가격은 상승 강도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볼까요? 그리고 과거에 난리를 쳤던 철강 가격은 밑으로 아예 내리꽂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재도 난리를 쳤었죠. 요거는 철광석이네요. 원료. 철강 원료로 들어가는 철광석 많이 빠졌죠. 가격이. 그리고 난리쳤던 목재도 역시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었죠. 이게 1600까지 갔다가 1600 넘었다가 지금 600대 밑으로 500대, 400대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셌었거든요. 이 잔재가 지금 남아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이가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상승하면 여기서 이제 원자재나 이런 가격들이 계속 높게 탄력을 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전가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그건 정말 시장 전체, 경기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요번 상황이 진행되면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나 이런 에너지 쪽의 압력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러면 내년 중하반기 쪽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느끼는 공포감만큼은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폭락이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인데 조정이 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지하는 조정은요, 지난번에 그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미국의 전문가가 요번에 세게 조정을 받으면 고점 대비 30%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이런 3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거기까지도 오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많이 빠진다면 개인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20% 정도까지만 빠지면 많이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매수는 어떤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냐. 매수를 정확한 타이밍에 바닥을 잡는 건 사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한 가지 더.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천연가스는 러시아하고 유럽 쪽에서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있고, 유가는 미국하고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이것도 정치적 문제에 좀 휘말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이란 같은 것들이죠. 이란 같은 쪽에서 이제 핵 협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란이 석유를 공식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것도 역시 에너지에 대한 상승 탄력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좀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잡는 게 낫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환경증권입니다. 이거는 빅스지수 급등은 매수 시그널이냐, 6개월 뒤 80% 확률 반등했다 해서 박의명 기자께서 11월 30일 날 올린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잘 보면 30일 유주투자증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 26일까지 빅스가 하루 30% 이상 급등한 날은 총 42번 있었는데 이 중 28번은 68% 올랐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S&P 500 지수가 하락폭을 만회하고 평균 4.1%의 수익을 냈는데 6개월 뒤 평균 수익률은 8.8, 1년 뒤는 15.8, 뭐 빅스 급등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75에서 80%로 찍게 됐다. 그리고 지난 26일 빅스가 26까지 오르 치솟은 것도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속으로 이게 이것까지 치솟았는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신호가라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날 빅스는 전날 대비 54% 급등했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하루에 30% 이상 오른 것이 흔하지 않다며 이 정도 급등했잖아요. 28.6이라는 수치도 빅스 지수를 산출한 1996년 이후 상위 90%에 해당할 정도니까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반등한다 이런 뜻입니다. 1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쭉 나머지는 안 읽을게요.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게 반등할 만하다라고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다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이런 방식도 분석할 수 있는데 전 이 방식이 현명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전 이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빅스 지수하고 S&P 500 지수의 그 믹스 차트거든요. 혼합 차트인데 지금 여기가 튀어 올라간 게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로그 차트입니다. 빅스 지수는. 그 다음에 2015년도 하반기 여기 이 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출구 전략이 그러니까 임박해가지고 테이퍼링은 끝나고 출구 전략이 임박해서 튄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빅스 지수가 항상 이렇게 많이 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튀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튀는 사유가 동일한 이슈로 튀는 정도를 비교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얘가 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모든 것과 다 비교를 하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를 튀도록 만든 이슈가 원인이 똑같아야지 그 원인이 다른 걸 분석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내용은 이거하고 동일한 이슈 때문에 튄 걸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 끝자락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테이퍼링 끝자락. 그래서 여기 바닥이 얼마였냐면 얘가 12, 11 요때서 그러니까 10 초반에서 정점까지 튀었던 게 이게 40대까지 튀었어요. 40까지. 그러니까 한 30 정도 약간 28에서 30 정도의 이 빅스 지수로는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올랐다 이게 아니고 빅스 지수 자체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고요. 얘는 빅스 지수가 여기 오면 15 정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8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3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30까지 튀었는데 지금은 13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 튄 게 과연 다 튄 거냐. 일단 빅스 지수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아직은 덜 튀었다. 옛날에 비교해보면. 물론 얘가 지금 1차적 신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PC가 쉬었어요. 또 말이 끊어졌을 건데 얘가 지금 충분한 조정을 안 받고 여기서 미약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나중에 심도가 깊은 조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얘가 실제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깊은 심도를 지금 받는 거라면 지금은 이 빅스 지수가 올라온 강도가 높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타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 떨어졌어도. 이거를 어제부터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패드가 뭐 12월 14일날 15일날 뭐 회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나오는 테이퍼링 속도를 늘린다거나 뭐 그런들 이슈,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 뭐 이 시비가 결과적으로 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행보를 하면서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빅스 지수만 쳐다보면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빅스 지수가 그렇게 지금 올라온 정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시점을 비교해야지 엉뚱한 시점을 비교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의 튄 빅스 지수를 지금 지수하고 비교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이 빅스 지수 경기 수축 국면에 튄 건 경기 수축 국면 직전의 경기 수축 국면에 튄 빅스 지수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조종의 길이에요. 조종의 길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15년도거든요. 여기 급락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게 2015년도 8월 14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 8월 14일이고 내리 꽂아서 1차적으로 바닥을 찍은 게 8월 20 며칠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아주 내리 꽂았고요. 반등했다가 반등을 실패하고 여기 재차 꽂아서 쌍바닥을 만든 이게 일봉입니다. 쌍바닥을 만든 게 9월 25일이니까 한 달 열흘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내리 꽂기 시작한 이 시기가 12월 29일인데 최종적으로 일봉으로 2차 바닥을 만든 게 2월 11일이니까 한 달 열흘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쭉 밀려 올라와서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9월 조정받은 거 말고 최근에 내리 꽂기 시작한 게 지금 여기거든요. 이거 며칠 안 됐잖아요. 한 25일? 그러니까 지금 한 5일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리 꽂을 기간이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이게 빅스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한 6, 7개월 지나서 내가 플러스로 먹을 거니까 지금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너무 조급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엇인가 비교하려면 동일한 성질의 것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요번에는 이제 과거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연준이 이 흔들림의 액션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 주식을 커버하는 패턴대로 립서비스를 했다면 지금은 그 커버하는 형태로 립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 또 거기다가 그것만 있으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을 텐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가지고 난리를 쳐대고 있다는 점. 그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 이 시비가 금리를 올린다는 점은 시장에 큰 충격파로 작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로 20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걔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을 주는 액션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요한 이슈로 놓고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고 두 번째가 그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그게 이제 병원이나 이런 쪽 치료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제 각국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짓누르는 요건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조정이 돼야만 거기서 매수를 받치는 현상으로 터닝하면서 저가 그러니까 이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하느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